운명 같은 인생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얼굴을 마주보고 있을 때는 그렇게 친절하고 다정하던 사람이 나중에 다른 사람을 통해 들어보니 전혀 다른 말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험 말입니다. 내 앞에서는 웃으며 그러면 안 되죠. 괜찮으세요? 하던 사람이 뒤 돌아서는 그 사람 참 답답해 라고 말하고 다닌다는 이야기를 전해 듣는 순간 어떤 기분이 드시나요? 가족 모임에서 누구보다 친절하게 대해주던 친척이 집에 돌아가서는 내 흉을 보고 있었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었을 때 그 배신감은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오랜 시간 함께해온 교회 신도, 이웃사람, 심지어 가까운 가족 사이에서도 이런 일들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럴 때 느끼는 감정은 단순한 서운함이 아닙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하는 자책과 나는 왜 몰랐을까 하는 자괴감, 그리고 이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하나 하는 혼란이 동시에 밀려옵니다.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그 사람의 얼굴이 떠오르며 내가 뭘 잘못했을까 하고 스스로를 탓하게 됩니다. 그리고 점점 사람을 만나는 것 자체가 두려워지고 누구를 믿어야 할지 알 수 없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 여러분께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잘못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순진해서도 아니고 사람을 잘못 봐서도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문제는 여러분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두 개의 얼굴을 가진 그들의 내면에 있습니다. 겉으로 착하게 행동하는 사람과 진짜로 착한 사람은 분명히 다릅니다. 진짜로 착한 사람은 누가 보든 보지 않든 일관된 모습을 보입니다. 하지만 겉으로만 착한 척하는 사람은 상황과 상대에 따라 완전히 다른 얼굴을 보여줍니다. 앞에서는 천사처럼 행동하다가도 뒤에서는 악마처럼 말을 바꾸는 사람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들은 자신이 이중적이라는 사실조차 인정하지 않으며 오히려 자신이 모든 사람에게 친절한 사람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그런 이중적인 사람들의 심리를 깊이 있게 들여다보려 합니다. 왜 그들은 두 개의 얼굴을 가지게 되었는지, 그 뒤에 숨겨진 심리적 구조는 무엇인지, 그리고 그들이 자주 사용하는 말과 행동 패턴은 어떤 것인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만났을 때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지, 관계를 어떻게 정리해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도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 내용을 끝까지 들으신다면 여러분은 더 이상 그런 사람들 앞에서 흔들리지 않을 힘을 갖게 되실 겁니다. 이 이야기는 누군가를 비난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 스스로를 지키고 마음의 평화를 되찾기 위한 이야기입니다. 더 이상 혼자 속으로 사귀며 자책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 사람들의 본성을 이해하게 되면 여러분은 그들의 행동에 상처받지 않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관계를 완전히 끊지 않고도 적당한 거리를 유지할 수 있는 지혜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경험이 결코 헛되지 않도록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의 마음을 치유하는 시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마음이 편안해지는 영상을 빨리 보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왜 유독 내 앞에서는 착한 척하는가? 70대 중반의 김순자 씨는 아파트 같은 동에 사는 이웃 박 여사와 오랜 시간 인사를 나누며 지내왔습니다. 박 여사는 순자 씨를 만날 때마다 언니, 건강 조심하세요. 뭐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라며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어느 날 순자 씨가 무릎이 아파 병원에 다녀오는데 마침 엘리베이터에서 박 여사를 만났습니다. 박 여사는 언니 많이 아프세요? 제가 뭐 도와드릴 게 없을까요? 라며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순자 씨는 그 말에 감동받아 괜찮아요, 고마워요 라고 답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같은 아파트에 사는 다른 이웃에게서 충격적인 말을 들었습니다. 순자 언니, 박 여사가 경로당에서 언니 이야기하더라고요. 무릎 치료도 제대로 안 받고 자꾸 집에만 틀어박혀 있다고, 자식들이 신경을 안 쓰나 보다고 그러던데요. 순자 씨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내 앞에서는 그렇게 걱정하던 사람이 뒤에서는 내 흉을 보고 있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런 현상을 인상관리라고 부릅니다. 사회심리학자 어빙 고프먼은 사람들이 마치 무대 위의 배우처럼 상황에 따라 다른 모습을 연출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자신이 좋은 사람으로 보이고 싶은 상대 앞에서는 실제 감정과 무관하게 친절하고 배려 깊은 태도를 취합니다. 하지만 그 대상이 자리를 떠나면 더 이상 그 연기를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느낍니다. 더 흥미로운 점은 이런 사람들은 자신이 연기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진심으로 자신이 친절한 사람이라고 믿으며 뒤에서 하는 험담도 솔직한 대화라고 정당화합니다. 그렇다면 왜 유독 내 앞에서만 착한 척을 하는 것일까? 그 이유는 바로 승인 욕구와 통제 욕구에 있습니다. 이중적인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게 좋은 사람으로 보이고 싶어 하는 강한 욕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진짜 자신의 감정은 다른 곳에서 표현하고 싶어 합니다. 내 앞에서 착하게 행동하는 것은 나에게 미움받지 않기 위한 방어기제입니다. 하지만 뒤에서 다른 말을 하는 것은 자신의 진짜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고 터뜨리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중요한 것은 관계의 진실성이 아니라 자신의 이미지 유지입니다. 그들은 나를 진심으로 배려해서가 아니라 나에게 나쁜 사람으로 보이지 않기 위해 착하게 행동합니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정한 친구는 내가 있을 때나 없을 때나 나에 대해 같은 말을 하는 사람이다. 이 말은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진짜 좋은 사람은 내가 보는 앞에서나 보지 않는 뒤에서나 일관된 태도를 유지합니다. 하지만 이중적인 사람은 내가 있을 때와 없을 때의 말과 행동이 완전히 다릅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강조한 것은 단순히 친구의 중요성이 아니라 인간의 진실성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진실한 사람은 자신의 말에 책임을 지며 그 말은 언제 어디서든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만난 그 사람이 왜 내 앞에서만 착한 척했는지 이제 조금 이해가 되시나요? 그것은 여러분의 잘못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사람이 자신의 내면을 제대로 다스리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은 그 사람의 연기에 속은 것이 아니라 사람을 진심으로 믿는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고 계신 것입니다. 그 마음은 결코 약점이 아니며 앞으로도 지켜나가야 할 소중한 자산입니다. 두 번째, 뒤에서 말이 달라지는 사람의 공통된 심리. 65세의 이정수 씨는 40년 가까이 다닌 교회에서 존경받는 집사님이었습니다. 같은 구역에 속한 박 집사는 정수 씨를 만날 때마다 집사님, 항상 기도 많이 하시죠. 존경스러워요 라고 말하며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정수 씨는 박 집사의 그런 따뜻한 태도에 큰 위로를 받았고 개인적인 고민도 종종 털어놓았습니다. 특히 아들이 사업의 실패에 힘들어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박 집사는 그때 집사님, 하나님이 다 보고 계세요. 기도하겠습니다 라며 진심 어린 위로를 건넸습니다. 그런데 몇 주 후 교회 다과회에서 다른 집사님이 정수 씨에게 다가왔습니다. 이 집사님, 아드님 사업 실패했다며? 박 집사가 그러던데 집사님 가정이 요즘 많이 어렵다고. 정수 씨는 그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개인적으로 조심스럽게 털어놓은 이야기가 교회 안에서 소문처럼 퍼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심리학자들은 이런 현상을 선택적 진실성이라고 설명합니다. 특정 상황에서는 친절하고 신뢰할 만한 모습을 보이지만 다른 상황에서는 전혀 다른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한 연구에서는 사람들이 직접 대면하는 상황에서는 갈등을 피하려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자리를 뜨면 억눌렀던 부정적 감정이나 비판적 생각이 쏟아져 나온다는 것입니다. 특히 비밀을 공유받은 경우 일부 사람들은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말함으로써 자신의 중요성을 과시하려는 욕구를 느낍니다. 나는 이런 중요한 정보를 알고 있다는 것을 드러냄으로써 자신이 그 사람과 가깝고 특별한 관계라는 것을 증명하려는 것입니다. 첫째, 그들은 갈등 회피형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직접 대면했을 때 솔직하게 말하면 불편한 상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좋게 말하고 넘어갑니다. 하지만 진짜 생각은 다른 곳에서 표현함으로써 자신의 감정을 해소합니다. 둘째, 그들은 관계에서의 권력 욕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비밀이나 약점을 알고 있다는 것은 그들에게 일종의 권력입니다. 그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함으로써 자신이 중요한 사람이라는 느낌을 받습니다. 셋째, 그들은 공감 능력의 결핍을 보입니다. 내가 털어놓은 이야기가 나에게 얼마나 중요하고 민감한 것인지, 그것이 퍼졌을 때 내가 얼마나 상처받을지 생각하지 못합니다. 자신의 순간적 만족감이 다른 사람의 고통보다 우선되는 것입니다. 독일의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는 도덕의 핵심을 정언명령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했습니다. 그는 내가 행동하는 준칙이 보편적 법칙이 될 수 있도록 행동하라고 말했습니다. 쉽게 풀어서 설명하면 내가 하는 행동이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어도 괜찮은지 생각해보라는 의미입니다. 만약 모든 사람이 앞에서는 친절하게 대하다가 뒤에서는 험담을 한다면 세상은 어떻게 될까요? 아무도 진심으로 대화할 수 없고 모두가 서로를 의심하는 사회가 될 것입니다. 칸트의 가르침은 단순히 이론이 아니라 우리가 일상에서 실천해야 할 도덕적 원칙입니다. 진정으로 좋은 사람은 자신의 행동이 보편적 원칙이 되어도 부끄럽지 않은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신뢰하고 이야기를 나눴던 그 사람이 뒤에서 다른 말을 했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의 배신감은 말로 표현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여러분이 잘못 판단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은 사람을 있는 그대로 믿을 줄 아는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앞으로는 조금 더 신중하게 천천히 사람을 알아가면 됩니다. 모든 사람에게 마음을 열 필요는 없으며 진짜 신뢰할 만한 사람을 구별하는 지혜를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 특정 사람에게만 다르게 행동하는 이유. 68세의 최영희 씨는 남편과 함께 지방 소도시에서 작은 슈퍼마켓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같은 상가 건물에서 분식집을 운영하는 김 사장은 영희 씨를 만날 때마다 언니, 장사 잘 되세요? 라며 친근하게 인사했습니다. 하루는 영희 씨가 김 사장에게 요즘 장사가 좀 어려워서 걱정이에요 라고 털어놓았습니다. 김 사장은 언니, 다들 그래요. 힘내세요 라며 위로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영희 씨는 우연히 김 사장이 다른 상인들과 이야기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슈퍼는 이제 안 되죠. 큰 마트들이 많은데 저 집은 곧 문 닫을 것 같아요. 더 놀라운 것은 그날 오후에 건물 주인이 찾아왔을 때의 일이었습니다. 김 사장은 건물 주인에게는 완전히 다른 태도를 보였습니다. 사장님, 오셨어요? 이번에 임대료 인상하신다면서요? 당연히 따라야죠. 같은 사람이 영희 씨에게는 동등한 이웃처럼 대하다가 건물 주인 앞에서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인 것입니다. 심리학 실험, 사회 심리학에서는 이런 현상을 위계적 관계 인식이라고 설명합니다. 사람들은 무의식적으로 주변 사람들을 자신보다 위, 같은 수준 또는 아래로 분류합니다. 그리고 각 그룹에 속한 사람들에게 완전히 다른 태도를 보입니다. 심리학자 수잔 피스크의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은 자신보다 권력이나 지위가 높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복종적이고 공손한 태도를 보입니다. 반면 자신과 비슷하거나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무시하거나 경쟁적인 태도를 보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이런 태도는 본인이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자동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왜 특정 사람에게만 다르게 행동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실용적 관계 설정에 있습니다. 이중적인 사람들은 관계를 진심과 애정으로 맺는 것이 아니라 이득과 손해로 계산합니다. 내가 이 사람에게 잘 보여야 할 이유가 있는가? 이 사람이 나에게 도움이 되는가? 이런 질문에 예라는 답이 나오면 친절하게 대하고 아니요라는 답이 나오면 무시하거나 뒤에서 험담합니다. 특히 권력이나 재력을 가진 사람 앞에서는 극도로 친절하고 공손합니다. 반면 자신과 비슷하거나 자신보다 약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무례하거나 이중적인 태도를 보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인간관계는 진심의 교환이 아니라 전략적 투자입니다. 중국의 대표적 사상가 공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군자는 의에 밝고 소인은 이에 밝다. 이 말은 훌륭한 사람은 옳고 그름을 중시하지만 소인배는 이득과 손해만을 따진다는 의미입니다. 진짜 인격을 갖춘 사람은 상대가 누구든 상관없이 동일하게 예의와 진심을 다합니다. 하지만 소인배는 상대에 따라 완전히 다른 얼굴을 보입니다. 공자가 2500년 전에 지적했던 이 인간의 본성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주변에서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상대를 이득으로 보는 순간 그 관계는 이미 진실성을 잃은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난 그 사람이 다른 사람 앞에서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그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여러분의 가치가 낮아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사람의 인격이 미숙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진짜 품격 있는 사람은 상대가 누구든 일관된 태도를 유지합니다. 여러분은 그런 사람이 되면 됩니다. 네 번째, 이중적인 사람이 자주 사용하는 말버릇. 72세의 한명숙 씨는 아파트 부녀회 모임에 오랫동안 참여해왔습니다. 부녀회장인 정 여사는 항상 밝고 긍정적인 말들을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언니들 우리 모두 화목하게 지내요.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는 게 중요해요. 저는 누구든 편견 없이 대하는 사람이에요. 명숙 씨는 그런 정 여사의 말을 듣고 진심으로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명숙 씨가 조금 일찍 모임 장소에 도착했을 때 정 여사가 다른 회원과 이야기하는 소리를 우연히 듣게 되었습니다. 한명숙 씨는 말이 많아서 피곤해. 매번 자기 이야기만 하잖아. 명숙 씨는 그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불과 몇 분 후 정 여사는 명숙 씨를 보자마자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언니 오셨어요? 오늘 얼굴이 참 좋아 보이세요. 언어 심리학자들은 이중적인 사람들이 사용하는 특정 언어 패턴을 연구해 왔습니다. 그들이 자주 사용하는 말에는 공통된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지나치게 일반화된 긍정적 표현입니다. 항상, 모두, 언제나 같은 단어를 자주 사용하며 자신을 완벽한 사람처럼 포장합니다. 둘째, 자신의 진짜 감정을 숨기는 애매모호한 표현입니다. 그럴 수도 있죠. 이해해요. 괜찮아요. 같은 말로 일단 동의하는 척하지만 실제로는 전혀 동의하지 않습니다. 셋째, 다른 사람에 대해 말할 때는 걱정이나 안타까움이라는 표현으로 포장합니다. 저 사람 걱정돼요. 안타까워요 라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비판하고 험담하는 것입니다. 이중적인 사람들이 자주 사용하는 말버릇을 분석하면 그들의 심리가 보입니다. 저는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닌데 라는 말을 자주 합니다. 이것은 자신이 좋은 사람이라는 이미지를 유지하려는 욕구에서 나옵니다. 다 너 잘되라고 하는 말이야 라는 표현도 자주 사용합니다. 이것은 자신의 비판이나 험담을 선의로 포장하려는 시도입니다. 나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야 라는 말도 흔히 듣게 됩니다. 이것은 자신의 의견에 정당성을 부여하려는 방어 기제입니다. 내가 솔직한 사람이라서 그래 라는 말은 자신의 무례함을 솔직함으로 포장하는 것입니다. 이런 말버릇들은 모두 자신의 이중적 행동을 합리화하고 좋은 사람이라는 이미지를 유지하려는 심리에서 나옵니다. 독일의 철학자 아르투어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의 진짜 성품은 그가 혼자 있을 때, 그리고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드러난다. 말은 얼마든지 포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모습은 감시받지 않는 순간, 자신이 안전하다고 느끼는 순간에 나타납니다. 이중적인 사람들은 말로는 완벽한 사람처럼 들리지만 그들의 행동과 뒤에서 하는 말은 전혀 다릅니다. 쇼펜하우어가 강조한 것은 말이 아니라 일관된 행동으로 자신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인격은 말이 아니라 행동에서, 그리고 아무도 보지 않는 순간의 선택에서 드러납니다. 여러분이 누군가의 말에 감동받았다가 나중에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을 보고 실망했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그것은 여러분이 순진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사람의 말을 액면 그대로 믿을 줄 아는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계신 것입니다. 앞으로는 말보다 행동을 보십시오.
말은 포장할 수 있지만 행동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다섯 번째, 착한 척이 습관이 되어버린 사람의 내면. 69세의 오현주 씨는 평생 교사로 일하며 학생들을 가르쳐온 분입니다. 퇴직 후에는 지역 도서관에서 자원봉사를 하며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같은 자원봉사자인 박 씨는 도서관에서 누구에게나 친절했습니다. 선생님, 오늘도 수고하세요. 어르신들 많이 오셨네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현주 씨는 박 씨의 그런 헌신적인 모습에 감동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현주 씨가 도서관 뒤편 휴게실에 물을 마시러 갔을 때 박 씨가 전화 통화하는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여보, 오늘도 죽겠어. 왜 이렇게 사람이 많은 거야? 진짜 귀찮아 죽겠네. 전화를 끄는 박 씨는 다시 웃는 얼굴로 어르신, 뭐 찾으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라고 말했습니다. 현주 씨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박 씨의 친절은 진심이 아니라 습관이었다는 것을. 심리학에서는 이런 현상을 정서노동의 한 형태로 설명합니다. 사회학자 엘리 러셀 혹실드가 처음 제시한 이 개념은 자신의 진짜 감정과 상관없이 특정 감정을 표현해야 하는 상황을 말합니다. 처음에는 의식적으로 친절을 연기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것이 자동적인 반응이 됩니다. 문제는 이런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진짜 감정과 가짜 감정의 경계가 모호해진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진심으로 친절한 것인지 아니면 단지 습관적으로 그렇게 행동하는 것인지 구분하지 못하게 됩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진짜 감정을 표현할 출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전하다고 느끼는 공간에서는 억눌렸던 부정적 감정이 쏟아져 나옵니다. 착한 척이 습관이 되어버린 사람들의 내면을 들여다보면 그들도 사실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들은 진짜 자신의 모습을 잃어버렸습니다. 항상 타인이 기대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다 보니 정작 자신이 진짜 어떤 사람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들에게 친절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생존 전략입니다. 사람들에게 미움받지 않기 위해, 좋은 사람으로 보이기 위해 반사적으로 친절을 베풉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진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더욱 피곤하고 억눌린 감정은 다른 곳에서 터져 나옵니다. 가까운 가족에게 화를 내거나 뒤에서 험담을 하거나 SNS에 독설을 쏟아내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들의 잘못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들도 자신의 감정과 단절된 채 살아가는 불행한 사람입니다. 프리드리히 니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면을 쓰고 살다 보면 결국 가면이 진짜 얼굴이 되어버린다. 이 말은 이중적인 사람들의 삶을 정확히 표현합니다. 처음에는 의식적으로 착한 척했지만 그것이 습관이 되고 결국 자신의 정체성이 됩니다. 하지만 니체가 경고한 것은 그렇게 가면을 쓰고 살면 진짜 자신을 영원히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자유는 자신의 모습을 솔직하게 드러낼 수 있을 때 찾아옵니다. 니체는 우리에게 내 자신이 되라고 외쳤습니다. 다른 사람의 기대에 맞추는 삶이 아니라 자신의 진실한 모습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착한 척이 습관이 되어버린 사람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까요? 그들을 미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그들도 자신의 진짜 모습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는 불행한 사람이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들의 이중성에 계속 상처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이해하되 거리를 두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여섯 번째, 지적하면 더 뒤틀리는 이유. 67세의 서민호 씨는 형님과 오랜 시간 좋은 관계를 유지해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몇 년간 형님의 태도가 조금씩 이상해졌습니다. 형님은 민호 씨를 만날 때마다 동생, 건강 잘 챙겨라고 말하면서도 다른 친척들에게는 민호가 요즘 건강도 안 좋고 자식들한테도 신경 못 쓰는 것 같더라고 말하고 다녔습니다. 어느 날 민호 씨는 용기를 내어 형님에게 말했습니다. 형님, 제가 들었는데요. 형님이 다른 사람들한테 제 이야기를 안 좋게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형님의 반응은 예상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뭐, 내가 언제 그랬어? 내가 누구 말을 듣고 그런 소리를 해. 나는 동생 걱정해서 한 말인데 이렇게 오해를 받네.
그리고 그날 이후로 형님의 태도는 더욱 냉랭해졌습니다. 명절에도 민호 씨를 피하고 다른 친척들에게는 내가 그렇게 걱정해줬는데 오히려 나를 의심하더라며 피해자 행세를 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런 반응을 방어적 귀인이라고 설명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을 극도로 두려워합니다. 특히 자신이 좋은 사람이라는 이미지를 유지해온 사람일수록 그 이미지가 깨지는 것을 견디지 못합니다. 심리학자 레온 페스팅거의 인지 부조화 이론에 따르면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을 때 극심한 불편함을 느낍니다. 이중적인 사람이 자신의 이중성을 지적받으면 두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행동을 바꾸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지적한 사람을 공격하여 자신을 정당화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이중적인 사람들은 두 번째 선택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자신의 이미지를 유지하는 가장 쉬운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왜 지적하면 더 뒤틀리는 것일까요? 첫째, 그들은 자신의 행동을 진짜로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은 솔직한 사람이고 상대를 위해 걱정해주는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둘째, 그들에게 지적은 공격으로 느껴집니다. 자신이 쌓아온 좋은 사람 이미지가 무너지는 것에 대한 공포가 방어기제를 작동시킵니다. 셋째, 그들은 문제의 본질을 회피하고 초점을 전환합니다. 내가 잘못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대신 내가 나를 오해했다, 내가 과민 반응한다, 내가 나쁜 사람한테 선동당했다로 문제를 바꿔버립니다. 넷째, 그들은 피해자 역할을 선점합니다. 자신이 가해자임에도 불구하고 억울하게 오해받는 피해자로 자신을 포장합니다. 이런 반응 패턴은 매우 일관적이며 거의 변하지 않습니다. 고대 로마의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화를 내는 것은 사실 때문이 아니라 그 사실에 대한 자신의 판단 때문이다. 이중적인 사람이 지적받았을 때 화를 내는 것은 지적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그들이 그 지적을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공격으로 해석하기 때문입니다. 에픽테토스는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과 통제할 수 없는 것을 구분하라고 가르쳤습니다. 다른 사람의 반응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진실을 말할 것인지 침묵할 것인지는 우리의 선택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의 결과에 대해서는 평온한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여러분이 용기 내어 누군가의 이중적 태도를 지적했을 때 오히려 관계가 더 나빠진 경험이 있으신가요? 그것은 여러분의 잘못이 아닙니다. 진실을 말하는 것은 용기 있는 행동입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진실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거짓된 모습을 유지하는 것이 진실을 마주하는 것보다 더 편안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들을 그대로 두고 우리 자신의 평화를 지키면 됩니다. 7번째, 가장 현명한 대응 방식과 거리 조절. 71세의 김태선 씨는 40년 넘게 알고 지낸 친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몇 년간 그 친구의 이중적인 태도 때문에 많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친구는 태선 씨를 만나면 친절했지만 뒤에서는 태선 씨의 자식들 이야기, 경제적 상황, 건강 문제 등을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고 다녔습니다. 태선 씨는 오랜 고민 끝에 결정을 내렸습니다. 관계를 완전히 끊지는 않되 개인적인 이야기는 더 이상 나누지 않기로 한 것입니다. 친구를 만나도 날씨 이야기, 건강관리법 같은 가벼운 주제로만 대화했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 같은 질문에도 잘 지내요, 운동 열심히 하고 있어요 정도로만 답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태선 씨는 마음이 한결 편해졌습니다. 친구의 이중적 태도에 더 이상 상처받지 않게 되었고, 그렇다고 40년 우정을 완전히 버릴 필요도 없었습니다. 관계 심리학에서는 이런 방식을 선택적 친밀도라고 부릅니다. 모든 관계가 같은 깊이를 가질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심리학자 로빈 덤바의 연구에 따르면 사람은 평생 진정으로 친밀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사람의 수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대략 150명 정도의 사람과 사회적 관계를 유지할 수 있지만 그 중에서 진정으로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사람은 5명 내외라고 합니다.
따라서 모든 사람과 깊은 관계를 맺으려 할 필요가 없으며 신뢰할 수 없는 사람과는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중요한 것은 관계를 적대적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감정적 투자를 조절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중적인 사람에게 가장 현명한 대응 방식은 무엇일까요? 첫째, 기대를 낮추십시오. 그 사람이 변할 것이라는 기대를 버리는 것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으며 특히 자신의 문제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더욱 그렇습니다. 둘째, 정보를 선택적으로 공유하십시오. 개인적이고 민감한 이야기는 하지 마십시오. 가벼운 일상 이야기만 나누면서 표면적 관계를 유지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셋째, 감정적 반응을 줄이십시오. 그 사람의 이중적 행동에 일일이 화내거나 상처받지 마십시오. 저 사람은 원래 그런 사람이구나 하고 담담하게 받아들이십시오. 넷째, 물리적 거리를 두십시오. 꼭 만나야 하는 상황이 아니라면 만남의 횟수를 줄이십시오. 다섯째,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강화하십시오. 이중적인 사람에게 쏟던 에너지를 진짜 좋은 사람들에게 투자하십시오. 로마 황제이자 스토아 철학자였던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것에 대해 걱정하지 마라.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내 자신의 반응뿐이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이중성을 바꿀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들에게 어떻게 반응할지, 어떤 거리를 유지할지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평생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 일해야 했던 황제였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의 행동을 바꾸려 하기보다 자신의 마음을 평온하게 유지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배워야 할 지혜입니다. 이중적인 사람을 대하는 가장 현명한 방법은 투쟁도 아니고 회피도 아닙니다.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자신의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모든 사람과 깊은 관계를 맺을 필요가 없습니다. 표면적으로만 지내도 괜찮고 거리를 두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마음의 평화입니다. 여덟 번째, 이 관계를 계속 가져가야 할지 판단하는 기준. 66세의 이순애 씨는 신우이와의 관계로 오랜 시간 고민했습니다. 결혼 초기부터 신우이는 순애 씨에게 표면적으로는 친절했지만 뒤에서는 친정 식구들에게 순애 씨에 대해 좋지 않은 말을 하곤 했습니다. 올케가 살림을 좀 대충 하더라. 아이들 교육을 제대로 못 시키는 것 같더라. 이런 말들이 돌고 돌아 순애 씨의 귀에 들어왔고 그때마다 순애 씨는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명절이면 만나야 했고 시댁 행사에서도 함께해야 했습니다. 순애 씨는 어느 날 스스로에게 질문했습니다. 이 관계를 계속 가져가야 할까? 아니면 정리해야 할까? 오랜 고민 끝에 순애 씨는 몇 가지 기준을 세웠습니다. 첫째, 이 관계가 나에게 실질적인 해를 끼치는가? 둘째, 이 관계를 끊었을 때 얻는 것과 잃는 것은 무엇인가? 셋째, 나는 이 관계에서 정말 벗어나고 싶은가? 아니면 상대가 변하기를 바라는가? 이 질문들에 답하면서 순애 씨는 자신만의 해답을 찾았습니다. 관계 종료에 대한 연구를 진행한 심리학자들은 건강한 관계 정리의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첫째, 관계가 일방적으로 해롭다면 정리해야 합니다. 계속 상처만 받고 아무런 긍정적 교류가 없다면 그것은 독성 관계입니다. 둘째, 상대방이 변화할 의지가 전혀 없다면 기대를 버려야 합니다. 여러 번 대화를 시도했음에도 상대가 자신의 문제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 관계에 더 이상 투자할 이유가 없습니다. 셋째, 관계 유지가 의무감이나 죄책감 때문이라면 재고해야 합니다. 가족이니까, 오래 알았으니까 라는 이유만으로 고통스러운 관계를 유지할 필요는 없습니다. 넷째, 관계 정리가 자신의 정신 건강에 긍정적 영향을 준다면 용기를 내야 합니다. 관계를 계속 가져가야 할지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기준은 회복 가능성입니다. 이 관계가 대화와 노력을 통해 개선될 가능성이 있는지 살펴보십시오. 상대가 자신의 문제를 인정하고 변화하려는 의지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관계는 회복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가 완전히 방어적이고 변화를 거부한다면 기대를 버리는 것이 현명합니다.
두 번째 기준은 실질적 피해입니다. 이 관계가 내 삶에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객관적으로 살펴보십시오. 단순히 기분이 나쁜 수준인지 아니면 실제로 내 평판이나 다른 관계에 피해를 주는지 구분해야 합니다. 세 번째 기준은 대안적 관계입니다. 이 사람과의 관계를 정리했을 때 내 삶의 긍정적 관계가 충분히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외로움 때문에 나쁜 관계를 붙잡고 있는 것은 아닌지 솔직하게 점검해야 합니다. 네 번째 기준은 선택의 자유입니다. 이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진짜 내 선택인지 아니면 외부 압력이나 의무감 때문인지 구분하십시오. 진정한 관계는 의무가 아니라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고대 중국의 사상가 장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물고기가 물을 잇고 사는 것처럼 사람은 자연스러운 관계 속에서 산다. 억지로 유지하는 관계는 진정한 관계가 아니다. 장자가 강조한 것은 자연스러움입니다. 진짜 좋은 관계는 억지로 노력하지 않아도 유지됩니다. 하지만 끊임없이 에너지를 쏟아부어야 하고 계속 상처받으면서도 유지해야 하는 관계라면 그것은 이미 자연스럽지 않은 관계입니다. 장자는 우리에게 흐름을 거스르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관계는 붙잡고 억지로 유지해야 하는 관계는 놓아주는 것이 현명합니다. 관계를 정리하는 것은 실패가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의 삶을 존중하는 용기 있는 선택입니다. 모든 관계가 평생 가야 하는 것은 아니며 어떤 관계는 특정 시기에만 의미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나쁜 관계를 붙잡고 있을 의무가 없습니다. 자신의 마음이 편안한 선택을 하십시오. 그것이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든 정리하는 것이든 여러분의 선택은 존중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함께 긴 여정을 걸어왔습니다. 겉으로는 착한데 뒤에서는 다른 행동을 하는 사람들의 심리를, 그 복잡하고 미묘한 내면의 세계를 들여다보았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상처받고 혼란스러웠던 경험들이 이제는 조금 더 명확하게 이해되실 겁니다. 그들이 왜 그런 행동을 하는지, 왜 두 개의 얼굴을 가지게 되었는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제 여러분께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고 싶습니다. 사람의 본성을 이해하는 이유, 우리가 이런 이중적인 사람들의 본성을 이해하려는 이유는 그들을 미워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사람의 본성을 이해하면 우리는 더 이상 그들의 행동에 일일이 상처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저 사람이 왜 저럴까 하며 밤잠을 설치지 않아도 됩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하며 스스로를 책망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들의 이중적 행동은 여러분의 잘못이 아니라 그들 자신의 내면적 문제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본성을 이해한다는 것은 세상을 좀 더 현실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지혜를 얻는다는 의미입니다. 모든 사람이 선하지는 않으며 모든 친절이 진심이 아니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진짜 좋은 사람들도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더 이상 혼자 상처받지 않아도 된다는 위로와 여러분이 지금까지 겪어온 그 모든 배신감, 상처, 혼란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그 경험들이 여러분을 더 지혜롭게 만들었고 사람을 보는 눈을 키워주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더 이상 혼자 상처받으며 속으로 삭히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들이 여러분이 겪고 있는 혼란스러운 관계를 정리하는데 작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감정은 정당합니다. 화가 나도 괜찮고 서운해도 괜찮으며 실망해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그런 감정을 느끼는 자신을 탓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런 감정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이 여러분이 진심으로 사람을 대하는 분이라는 증거입니다. 세상에는 여러분처럼 진실한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는 분들이 있고 그런 분들이 있기에 세상은 여전히 살만한 곳입니다. 관계를 끊지 않아도 거리 조절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이중적인 사람과의 관계를 반드시 완전히 끊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가족이나 오랜 지인의 경우 관계를 완전히 정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고
또 그럴 필요도 없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거리 조절입니다. 물리적으로 멀어질 수 없다면 감정적으로 거리를 두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개인적이고 민감한 이야기는 더 이상 나누지 않기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만남의 횟수를 조절할 수 있고 대화의 깊이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네, 괜찮아요. 잘 지내요. 별일 없어요. 같은 가볍고 안전한 대답만으로도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거리를 두는 것이 냉정한 것도 아니고 인정머리 없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을 지키면서도 관계를 유지하는 현명한 선택입니다. 여러분은 모든 사람에게 마음을 열 의무가 없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사람에게만 깊은 이야기를 나누고 나머지 사람들과는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건강한 삶의 방식입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만나는 모든 관계가 아름답기를 바라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 모두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진실한 마음을 잃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이중적인 사람들 때문에 세상의 모든 사람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여전히 진심으로 대해주는 사람들이 있고 그런 관계는 지켜나갈 가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평온하고 더 이상 혼자 상처받는 일이 없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건강하시고 마음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긴 시간 동안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운명 같은 인생이었습니다.